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 자활복지센터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경제 강의를 오늘 준비하게 된 최선미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소비 그리고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뭐 20대 시절을 지나 이렇게 30대를 지나 이제 40대를 거의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런 시기를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뭔가 이 힘든 시기를 다 잘 지나가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이런 시기를 잘 지났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모르고 그렇게 사회초년생의 시절을 지나갔지만 지나고 보니 잘한 일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목표를 잘 세우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짜가 한 개 숨겨져 있습니다. 가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저는 통장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저의 첫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짜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저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었고요. 네, 공인중개사의 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테트리스에 이렇게 빠져서 완전히 삼매경이 돼 계신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었는데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셔서 네,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다행인 일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뭔가 전업주부로 사는 삶이 되게 평화롭고 뭔가 좋아 보이지만 어떤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뭔가 게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거나 그러기 되게 쉬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가 공인중개사가 되신 이후로 제가 거의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아주 부동산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괴롭혔던 사람들 이야기, 뭔가 틀어진 이야기, 뭐 싸운 이야기 등등등을 제가 한 20년간 20년간은 아니죠.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를 네,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엄마 부동산을 좀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들어왔고, 또 제가 뭐 전세를 보여줘서 네,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된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공인중개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부동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건데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저는 통장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의 은행별로 다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별로 나눠서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통장 쪼개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통장을 딱 하나만 쓰시는 분들은 네, 이제 통장을 몇 개 더 만드셔서 이 통장 쪼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뭐 카카오뱅크도 만드실 수 있고, 토스뱅크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통장을 좀 목적별로 쪼개서 하는 방법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저보다 더 경제관념이 뚜렷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돈을 딱 받으면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쓰고 싶은 곳이 있을 때는 또 엄마 이거 써 이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철저한 첫째와, 그리고 아직은 네, 경제관념은 없지만 네, 돈을 주면 아주 감사하게 받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저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경제관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는 용돈을 주고, 또 용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계획하는 거 역시 중요한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째, 저의 첫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매우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거의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네, 보통 네, 그냥 적당한 월급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네, 이 200만 원의 월급은 계속 가지 않고 네, 저는 계속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몸값을 이렇게 계속 네,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운 커리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의 이렇게 이제 월급과 비교하면 지금 받는 저의 수익은 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직장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네, 프리랜서의 삶은 어떤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네,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강의를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 되시면 이제 급여를 받게 되시면 어떻게 급여를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네,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마지막으로는 네, 여러분의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디에 돈이 쓰이고 있는가, 네, 이런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돈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를 꺼내시고, 나는 어디에 돈을 썼는가. 뭐 맛집을 가셨을 수도 있고, 전자기기를 구매하셨을 수도 있고, 옷을 사셨을 수도 있고, 뭐 전자화폐나 뭐 다른데 투자나 뭐 통장에 또 넣어 두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버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쓰는 건 또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요즘 밥 먹으러 나가면 뭐 10,000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거기에 뭐 커피를 마시면 또 5,000원이 들고, 그러면 15,000원은 쉽게 나가고요. 뭐 지나가다가 저기 예쁜 옷이 있다라고 해서 네, 의류를 또 사면 또 2, 3만 원은 금방 또 쓰게 되고요. 또 친구 만나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밥을 같이 먹고 뭐 놀거나 뭐 게임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해도 금방 네, 10,000원, 2만 원이 쉽게 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돈을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저거 한 3만 원씩만 돈을 쓴다라고 해도 30일이면 9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잘 자각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또 이 소비를 그러면 어디서 조금 더 줄여서 내 소비 통장의 그런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장을 쪼개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월급을 받은 거를 가지고 뭐 급여에다가 이제 급여 생활비 통장 이렇게 만드시고, 처음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생활비는 나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생활비로는 얼마를 쓸 거야라고 해서 딱 생활비만 쓸 수 있는 거를 다른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만 생활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생활비를 사용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통장은 네, 저축 통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번다. 적어도 네, 50% 이상은 저금을 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내가 저축하겠다. 조금 더 하겠다. 나는 한 70% 하겠다. 라고 하시면 뭐 한 130만 원, 140만 원을 저축 통장에 넣어 두실 수가 있죠. 자, 이때 네, 중요한 거는 적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다가 저축을 해두시거나 네, 또는 청약통장은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네, 청약통장은 꼭 만들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상금 통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급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적금을 깨버리면 이렇게 네, 급한 상황에서 그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깬 적금은 또 다시 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금 통장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급여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뭐 한 두 개,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것만 해도 네, 5개 정도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1금융권의 은행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 그리고 제2금융권의 뭐 적금 통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금 통장은 이제 지금은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언젠간 사용할 통장이니까 조금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이제 저금을 하시면 좋은데요. CLMA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율이 조금 더 높은 통장이고요. 일반 예금 통장보다. 그리고 네, 파킹 통장이라고 이렇게 잠깐만 맡겨놔도 네, 이율을 많이 주는 그런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CMA 통장, 파킹 통장 이런 부분들 만드실 수 있고요. 뭐 너무 귀찮고 복잡하다 하시면 네, 토스 통장이 네, 이런 파킹 통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네, 토스에서 이런 통장,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벌고 내가 그 번 것 중에서 얼마를 저금하고 또 남은 것은 네, 남은 것은이 아닙니다. 네, 얼마를 저축하고가 제일 먼저입니다. 저축이 첫 번째, 남은 돈을 가지고 저축하면 사실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자, 급여에서 나는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네, 50% 아까 저축하면 100만 원의 저축 통장. 자, 그리고 50만 원의 생활비를 쓸 거다라고 하면 50만 원의 생활비 통장. 그리고 예금 통장에 뭐 한 20만 원,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 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드머니라는 겁니다. 시드머니는 뭔가를 출발하기 위한 씨앗이죠, 씨앗. 그러니까 출발하기 위한 그런 돈인데 저는 적어도 한 1,000만 원은 만들어야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1억 모으기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억 모으기. 너무 커 보여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따가 또 좋은 사례를 안내를 드릴 건데,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4년 동안 1억을 모은 아주 네, 멋진 분이 있어서 제가 이따 영상으로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여러분이 통장을 잘 쪼개서 목적별로 사용하시면 내 돈의 흐름이 보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소비해서 더 줄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내 주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20대 한 초중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은 이제 월세로 이제 지내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월세가 뭐 한 20살부터 뭐 한 30세까지 월세로 지냈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으면 전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전세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정말
정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세금 체납 여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융자 있는 집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를 네, 저는 이제 여러분은 또 LH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월세로 이용하시다가 또 네, LH와 전세 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네,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 예, 여러분이 이제 뭐 한 15년, 20년 일을 했을 때, 나는 집을 구매하고 싶다, 이제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시고 또 저축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런 이제 융자,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여러분 계획을 세워 두시면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언젠가 뭐 집 사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네, 언제 몇 살 정도 됐을 때 나는 얼마를 모아서 집을 사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뭐 10년에서 15년, 뭐 조금 길다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일찍 매매를 한 편입니다. 저는 31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할 때 바로 매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신랑이 좀 많이 모아왔고 저도 열심히 모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의 이제 돈을 합쳐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저렴한 집도 네, 어떤 이제 시장에 따라서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그런 매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돈을 다 모아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매매를 하지 못하시거나 네,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버는 돈이 어느 정도 꽤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네,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셔서 매매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엄마가 제 20년 동안 부동산 하는 걸 봐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집값은 네, 주택 가격은 물론 이제 하락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자마자 매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 선택했고 네, 그 집값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벌어서 이제 이 집을 매매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네, 아마 매매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실거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월급 어느 정도 받으실까요? 네, 뭐, 200에서 250 정도가, 네, 보통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에 뭐 처음 입사했을 때 2,400에서 3,000 정도. 네, 물론 뭐, 대기업은 훨씬 더 많이 받죠. 뭐, 350, 뭐, 400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이제 그런 평균적인 초년생 월급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특수 고용직이나 뭐 배달을 통해서 또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 200에서 250 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저축할 것이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여기서 적어도 50%는 저축을 해야 한다. 이것을, 네, 다 이제 쓰고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의 첫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100만 원씩을 꼭꼭 저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0만 원을 저축하면 1년이면 12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런 식으로 붙으면 뭐한 1250, 60, 1250만 원 이 정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5, 6년 정도 모으면 거의 뭐 한 8, 9천 이 정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자, 근데 여러분은 네, 더 모으고 싶다. 또는 이것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네, 더 이제 비율을 늘려서 뭐 나는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씩 저축하겠다.
또는 200만 원씩 저축하겠다 하시면 네, 이 기한이 점점점 줄어들죠. 200만 원씩 저축하시면 1년에 거의 2,400만 원 정도 모아지는 거니까 뭐 한 3, 4년 정도 지나면 1억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저축액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네, 더 이제 뭐 수입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소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하셔야겠죠. 자,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200만 원을 이제 받아서 이제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한 5, 6년 정도 저축을 해서 5, 6천 정도 모으게 됩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네, 그래서 6천만 원과 저희 신랑이 이제 저희 이제 그 당시 살 때 저희는 대전에서 처음에 신혼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역시 지방이니까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랑은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신랑도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한 5,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신랑 나이가 33살이었는데요. 네, 한 5, 6년이 아니라 8년 정도는 모았네요. 네, 한 27 정도, 네, 결혼해서, 네, 33살까지, 한 6년 정도, 네,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억 4천 정도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진짜 많이 모아왔죠. 자, 근데 이 1억 4천이 그냥 모아온 돈은 아니고요. 한 2천만 원씩 1년에 저축을 해서 6년 정도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한 2, 3천 정도는 어떻게 모아왔냐면 저희 신랑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이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인천에다가 네, 작은 집을 청약을 이제 해놨다가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지금 이제 대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 집을 이제 저희가 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돈을 얹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피를 거의 한 4, 5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뭐 1억 정도 모은 돈과 4천만 원을 더해서 1억 4천만 원을 저희 신랑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가 대전에 있는 집을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돈을 모으고 네, 또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되죠. 이제 청약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네, 당첨이 되고 나면 또 이 집을 나중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차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4, 5천이 뭐 되게 쉬운 돈입니까? 진짜 한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피를 받으면서 생각한 게, 이렇게 집을 매매하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 한 4, 5천 정도의 빚을 더 가지고 있었겠죠, 대출을. 자, 근데 저희가 진짜 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그 지금 대전에서 처음에 이제 신혼집에서 살았던 곳이 아주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이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세종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 지역이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한 이후에 네, 훨씬 더 대전보다 많이 이제 오르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거의 2배 정도의 이제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전 집에서 세종 집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5평에 저희가 신혼집을 살고 있었는데 25평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또는 한 5평 정도, 6평 정도 늘려서 31평 집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25평 집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평을 계약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대전집에서 아이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있고, 또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25평 집에서는 좁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떡하지? 이거 이미 계약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알아보다가 다시 30평대 집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30평대 집을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25평 집을 이제 다시 이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상승장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가 샀던 때가 이제 매매했던 때가 2016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시 또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장에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상승장에 있을 때 집을 매매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그 집을 이제 다시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평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30평 집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집을 두 채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뭐 일부러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네, 어떻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시기가 잘 맞아 들어갔고, 이렇게 상승장이 오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30평대 집을 매매하면서 한 1억 정도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평대 집은 이제 그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전세를 내주게 되면서 거의 이제 조금만 네, 융자를 한 2, 3천 정도만 이제 대출을 받고 나머지 돈은 전세 세입자가 그것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집이 두 채가 생겼고 어떤 대출이 생겼지만 네, 저희의 순 자산은 네, 거의 10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2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0억까지 순자산을 달성한다라고 하려면, 한 8억 정도는, 네, 모아야 됐던 거였죠. 여러분, 네, 1년에 2천만 원씩 열심히 모아서, 네, 5년이면 1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8억을 모으려고 하면 여러분, 네, 5, 8에 40, 40년을 모아야지 8억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진짜 이 투자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다른 투자보다는 전 어쨌든 부동산을 하시는 어머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중에 잘 모으셔서 꼭 부동산을 잘 골라서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권하고 싶지 않은 것 있습니다. 네, 이런 코인, 네, 그리고 주식 이런 거는 네, 여러분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아주 소액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또 나올 수가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그런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보다는 부동산 쪽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첫 월급을 타시면 이렇게 네, 아껴 쓰는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진짜 아주 작은 소비부터 줄이는 거, 네, 나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겠죠. 첫 월급으로 뭐 어떤 것도 사고, 뭐 누구도 뭐 선물도 드리고, 뭐 저축도 하고 등등등. 하지만 네,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한 달 식비가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이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24살이고,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거의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한 달 식비를 10,000원씩 써가면서 이렇게 했던 이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 분은 정말 악착같이 모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축 방법 중에서 앱테크나 뭐 이런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들을 공수받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시고 또 점심을 회사에서 또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저녁을 이 점심에서 이제 이 식당 이제 점심 그 급식 해주셨던 분이 또 남은 걸 또 어려운 상황을 알고 또 싸주셨어요. 그래서 저녁도 거의 해결을 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이제 회사에서 많이 해결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비가 적게 들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 사실 근데 치킨만 먹어도 여러분 한 달에 2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식비를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는지 우리 잠깐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아끼셨던 그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아껴 쓰고 또 열심히 저축한 결과 네, 4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셨듯이 청약에 또 당첨이 됐죠. 근데 이 청약에 당첨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자기는 더 이제 월세가 적은 이런 집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살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랑 얼마 차이 나지 않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 보시면서 자극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네, 뭐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네, 이런 변동되는 수입은 얼마인지 이렇게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자, 수입에서 이제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주택 자금으로 2만 원 꼭 청약 드셔야 됩니다. 주택 청약 2만 원씩이라도 자, 그리고 결혼 자금을 이제 적금으로 이제 모은다라고 생각했을 때 50만 원씩 적금을 들고 뭐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근데 보험은 좀 최소화시키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비보험이랑 암보험 별로 비싸지 않은 암보험 이 정도 하면 한 6, 7만 원, 7, 8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소득의 1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네,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러분 뭐 실비보험은 한 2, 3만 원이면 들고요. 암보험 저렴한 거 한 4, 5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너무 많이 들지 말고 또 아는 사람이 또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네, 너무 비싼 보험을 권하면 네, 그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30만 원씩 부어서 나중에 죽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인데 네, 전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축을 하시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목적 자금에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저도 이게 또 연금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한 25살, 6살 일을 하면서 제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노인분들도 돈이 정말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금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변동되는 그런 연금이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연금인데 지금 투자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서 제가 한 3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금도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적금으로 네, 아주 긴 멀리 보는 그런 자금도 적금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네, 보험으로는 뭐 10만 원 이내로 그리고 결혼 자금 또는 적금으로 거의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월급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으시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정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용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안에 관리비나 월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으실 수는 있겠고요. 뭐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전에 그 사례자 보셨듯이 통신비 뭐 알뜰폰으로 뭐 거의 무료로 정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줄이셔야 합니다. 월급이 적으면 네, 줄이셔야 하고요. 뭐 7, 8만 원짜리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통신비입니다. 그리고 식비가 되겠죠. 그래서 식비, 그리고 뭐 문화생활비, 그리고 통신비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변동 수입, 동조사, 뭐, 네, 경조사는 챙겨야죠. 뭐,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이제 비상금 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경조사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 자금, 비상금,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한 20% 정도 저금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면 뭐 한 3, 40 정도는 네, 이런 목적 자금이나 비상금으로 넣어놓고 100만 원은 저축하고 한 60만 원 정도 내에서 소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 60만 원이면 한 달이 30일일 때 하루에 2만 원씩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이 나가는 날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그 많이 나간 거를 네, 생각하시면서 더 적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만 원씩 꽂아놓고 쓰는 이제 만원 캘린더. 그래서 하루에 만 원씩만 쓰자.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일주일 10,000원으로 살기 챌린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막 걸어 다니고 아까 우리 사례자도 뭐 1시간 반까지는 걸어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젊고 건강하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줄이고 자,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줄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수입을 많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취미 같은 걸로 가끔 이제 걸어 다니는 건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배민 같은 거 이렇게 가까운 거리 도보 배달 같은 거 해본 적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걸로도 충분히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25살 때부터 31살까지 일하고 나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원래 서울에 거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저의 수입은 0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제가 대전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부수입을 제가 뭐 벌 수는 없잖아요. 뭐 임신한 몸으로 어디를 이제 취업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시작했냐면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블로그? 블로그로 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제가 대전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집에서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로그로 이제 그냥 저의 일상을 처음에는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 뭐 5주차, 6주차, 7주차 이러면서 글을 이렇게 많이 이제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방문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를 시작했냐면 체험단이라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체험단 혹시 아시나요? 특히 이제 제가 주력했던 분야는 이제 처음에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자 수가 한 100명만 넘어도 여러분 맛집 체험단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한 3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맛집 체험단은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체험단이 맛집 체험단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체험단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강남 맛집 이런 사이트도 있고 레뷰 이런 사이트도 있고 뭐 디너의 여왕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가까운 지역에 어떤 맛집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체험단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진짜 맛집들을 한 100개 이상을 간 것 같아요. 그 임신을 했을 때인데도. 그래서 신랑이 이제 퇴근하면 신랑이랑 같이 맛집에 가거나 점심에 뭐 친구는 이제 육아를 이제 같이 준비하는 이런 임신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뭐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 체험단을 하면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식사권을 제공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열심히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식당에서 찍은 걸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맛은 어떻고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 작성하면 네, 그렇게 식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그렇게 외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 4, 5만 원 정도씩 한 끼에 하면 네, 10번 하면 50 정도는 그렇게 체험단으로 식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조금 더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이런 맛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품들 같은 것도 내가 필요한 제품들 이런 거를 체험단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제 육아 용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품들을 주로 이제 체험단으로 받아서 이제 사용하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네,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수입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거, 요즘엔 인스타 체험단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테마를 하나 정하시고, 뭐 맛집도 괜찮고, 아니면 뭐 어떤 노하우를 전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고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면 만화 같은 거를 그려서 연재 같은 걸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또 그런 여러 체험단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맛집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자단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서 어떤 매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나서 포인트 형식으로 돈을 받으면 그거를 포인트를 다시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명품 매장 같은 거를 이제 홍보해주는 그런 체험단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해주고 한 4만 원 정도 이런 체험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메인 잡이 있죠.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인 잡이 있지만 또 그런 부수입들로서 이런 식비나 이런 것들을 크게 방어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에 1일 1 포스팅을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네, 그러면 꽤 이제 글도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 이웃 추가나 팔로워 추가를 하시면서 방문자 수 늘리시고 또 그런 관계를 네트워킹을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한번 매일매일 블로그나 인스타에 글을 올리셔서 여러분의 부수입을 창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 같은 것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신보험은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네, 너무 비싸지 않은 보험으로 한 2개 정도 실비랑 네, 그냥 건강보험, 건강과 관련된 뭐 암보험 이런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50%, 회사에서 50% 이렇게 대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게 되어 있고요. 종신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드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연금 저축 이것도 역시 네, 소득 공제가 되지만 여러분 아까 저처럼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저축, 적금 저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요즘 100세 시대, 여러분 사실 때는 뭐 한 120세, 130대 세대가 될 수도 있을,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뭐 이제 결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20세에서 요즘엔 한 30세 중반까지는 결혼 자금을 준비를 하죠. 그거와 함께 주택 자금도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40대쯤 되면 자녀 교육 자금, 주택 자금, 뭐 주택 확장 자금,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이게 같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2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 돈이 드는 게 한 명일 때랑 2명일 때랑 또 엄청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혼일 때, 우리 둘만, 부부만 살았을 때와 또 자녀가 있을 때 드는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렇게 블로그로 이제 육아용품들을 많이 방어를 했지만,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1학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 되니까 여러분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나갑니다. 제가 뭐 많이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3개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그리고 어, 피아노랑 발레를 보내고 있어요. 발레, 그리고 재능 교육이라고 집에서 하는 학습지, 그렇게 3개를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피아노에서 15만 원이 나가고 있고, 발레에서 14만 원이 나가고 있고, 거의 둘이 합해서 30만 원,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재능 교육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뭐 아직 저희 둘째는 어려서 거의 나가고 있진 않지만 어린이집에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또 둘째가 커서 뭐 배우고 싶다, 태권도 배우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점점 많이 들겠죠. 그리고 중학교 가면 더 많이 들고,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들고, 이렇게 교육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벌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쉬는 육아휴직처럼 이렇게 이제 그만뒀으니까 저희 딸을 키울 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쉬었고, 또 저희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또 쉬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또 나와서 일하는 거 역시 너무 저는 활력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운다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벌면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내 아이들이 예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내 희생을 하고 내 부모님들이 열심히 모으면 아이도 키울 수 있다. 꼭 그리고 돈으로만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껴서 또 저처럼 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육아의 어떤 비용들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고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또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시면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하시면 또 나는 예쁜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 이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가 처음에 이렇게 1,000만 원씩 1년에 모았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복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모으면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그 1,050을 또 넣고 그러면 그 1,050만 원에서 또 이제 100만 원씩 매달 가는 것들. 그래서 계속 이자가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통장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50만 원이 이자가 붙었다. 이걸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 저축액을 늘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처음에 100만 원 저축했지만 내 급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저축액을 계속 네, 증액하셔서 이 이율도 계속 이제 복리로 이제 가는 효과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축의 목표를 정하고 네,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비과세가 되는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과세 세금 혜택을 잘 챙기시고요. 통장 쪼개기 말씀드렸고요. 자, 비상자금과 용돈 통장 외에 중도 인출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을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숨겨진 이자를 찾아라.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적금인데 6개월치를 한 번에 이렇게 내게 되면 조금 더 이자가 붙고 나중에 이걸 나머지 6개월은 나눠서 내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잘 활용해 보시면 숨겨진 이자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용돈 월 고정 지출 대비 회사 급여와 월 고정 지출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고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고정 지출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네,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지출 금액과 사용처 적는 거 가계부죠, 가계부. 네, 이거를 좀 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축액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금, 네, 급여의 50% 이상 저축하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꼭, 목표를 정하시고, 네, 목표를, 에 따라서 적금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연말정산, 이거는 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마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소비를 해야지 결국에 돌려받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받자고 또 소비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훨씬 더 많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이 30%까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세요. 이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들지 마세요. 자, 그리고 체크카드, 네,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 그리고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 받으시는 걸 통해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현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네, 재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20대 사회초년기에 네, 이런 졸업, 뭐 취직, 결혼 이런 것들. 30대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40대 교육, 재산 형성, 50대 자녀 결혼, 은퇴, 노후 대비, 60대 노후 생활 시작. 자,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100세 시대여가지고요. 60대가 돼도 네, 돈이 계속 나갈 때가 있고요. 또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고민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60세 분들이랑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모두들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 일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네,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통장을 네, 바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 알아보시고 이제 점점 이게 없어질 거라서 네, 청년이랑 기업이랑 정부가 이렇게 돈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2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돼지 저금통 묵직한 걸 가지고 있다.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는 걷는다. 500원 이상 하는 음료는 안 마신다. 기본 요금 내 거리는 버스보다는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가까운 아무 은행에서나 돈을 찾거나 송금한다. 돈을 쓸 때 세 번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늘 빼놓는다. 한 달 용돈에서 저축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다. 친구들과 돈 내기를 하지 않는다. 소액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 뭐고 또 안 하고 계신 건 뭔지.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돼지 저금통 이런 건 하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 두세 정거장 거리 네, 걸으셨으면 좋겠고 500원 이상 하는 음료는 안 마신다. 자, 이거 약간 커피의 이야기랑 해당될 수 있는데 자판기나 뭐 아니면 뭐 직접 타먹는 커피 이런 거 네, 저렴한 거 이용하시면 좋겠고. 네, 택시는 B. 네, 저도 사회초년생 때 택시를 되게 늦어서 많이 탔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조금 조금씩 모이면 진짜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 타는 습관 이거 고치기 되게 어려운데, 네, 웬만하면 택시보다는 네, 대중교통이나 걷는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네, 은행에서 아무 은행에서 찾아서 수수료 내는 거 저는 진짜 진짜 아깝거든요. 수수료 꼭 안 내는 네, 그런 방법들로 돈을 송금하시면 좋겠고요. 네, 돈을 쓸 때 또 세 번 생각하는 습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빼두시면 전기 절약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축하는 비율을 늘리셔야 하고, 돈 내기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친구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준다. 그냥 이 친구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얼마 주시는 거는 모를까.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는 거는 네,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소액 결제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핸드폰 소액 결제 저는 이용하는 거 아예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아예 소액 결제가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재무 목표를 좀 설정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이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유럽 여행을 가기. 이건 제가 적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도 가보고 싶고요. 가족과 또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고요. 또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싶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유럽 여행 가기는 제가 진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30살 이전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제 목표가 있었는데 제가 29살 때 혼자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목적 자금이라고 해서 여행 자금을 모아뒀었고요. 거기서도 뭐 많이 사치하지 않고 아껴서 잘 사용해서 그때 이제 물론 꽤 지났지만 네, 한 10년 전에 제가 한 500만 원 정도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가족들이랑 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명한 강사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몸값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히 20대 때는, 30대 때는 이걸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이 적은 월급을 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자기 개발 비용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 나는 어떤 일들을 나중에 하고 싶은가?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이런 버킷리스트를 먼저 목표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로드맵을 그리시는 거죠. 나는 몇 살 때 어떻게 뭐를 할 거고, 이 정도에는 뭐 30살 때는 이 정도의 돈을 모을 거고, 뭐 한 40살 때는 집을 구매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금융 로드맵을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소비의 관심사와 기준도 변하게 됩니다. 저의 지금 관심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비를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리스트를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재무 관심사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3년 안에는 이런 걸 해야겠다. 그리고 약간 중기적으로 5년 안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겠다라고 네,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계획들을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모아서 내가 5년 뒤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동안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1년에 100만 원씩은 목적 자금으로, 여행 자금으로 통장을 만드셔서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씩 정도는 한 달에 모아야 한 1년 됐을 때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10만 원을 어디서 아껴서 이 여행 자금을 마련할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요, 하루에 7, 8천 개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돈이랑 관계가 있고, 또 그 결정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소비를 줄이시고,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시기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들이 있어야 여러분 이거에 맞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주사를 해봤는데,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여러분, 작은 결혼도 많이 하고요. 그냥 간소하게 결혼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요. 저희 결혼 반지도 정말 저렴한 걸로 맞췄고, 신혼 가구들도 네, 아주 저렴한 그런 가구들로 했습니다. 근데 네, 한 7, 8년 지나니까 애들 생기고 그 가구가 되게 좋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전 가구도 준비하시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목적 자금으로 모아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순자산액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또 지출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하시고 또 나이는 적을수록 좋다. 네. 필요한 목적 자금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루에 라떼 한 잔 아끼면서 30년 투자하면 1억 9천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커피 네, 밖에서 사 드시지 마시고 안에서 타 드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청약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건설 비용도 점차 더 많이 들고 있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월급이 올라가는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은 저는 빨리 구매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 경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께는 청약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약의 장점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네, 분양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네, 아주 비싸지 않게 이렇게 정부에서 막아놨고요. 레버리지를 또 사용해서 여러분 조금 대출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청약은 거의 신축이에요. 다 신축이에요. 그래서 신축이 희소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고 또 추첨제를 또 활용하시면 청약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LH 청약으로 임대주택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집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이렇게 네, LH 청약을 통해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LH 청약 사이트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 기본 임대 보증금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2세 이하는 무이자로 또 이 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거주하실 수 있고요. 22세가 초과한 경우도 네, 임대 보증금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75만 원, 지급 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금액들은 또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 신청 방법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LH 청약 사이트에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이런 이제 임대주택이 있고 또 공공 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매를 이제 고려하실 때 이런 LH 청약 공공 분양이나 또 민간 분양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공공 분양은 특히 이런 신혼 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 혼인 중인자로서 뭐 혼인 기간이 한 7년 정도까지 그리고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또는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 분양을 신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LH에서 이제 지은 주택을 매매를 하는 건 거죠. 이 공공 분양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공공 분양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 보면 네, 한 46A 타입 정도 보면 한 3억 2천, 네,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뭐,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목표를 세우시고, 뭐,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 모으셨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한 30% 정도는 대출을 받으셔서 저는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먼저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소득이 일정하게 있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셔야 돼요. 이 대출을 또 잘못 받았다가 여러분 되게 부담이 커져서 또 막 하락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매도를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는 선 저는 한 30%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뭐 월급이 한 뭐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이 정도일 때 30%면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는 주택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막 50% 이상, 60% 이렇게 받으시면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의 융자, 내 월급의 30%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 네,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대신 매매 지역을 잘 보셔야 되고 입지를 잘 보셔야 되고 이런 미래 가능성도 잘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홈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거는 이제 민간 분양이라고 네, 일반 이제 그런 아파트 분양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청약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높죠. 공공 분양보다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제 생각하실 때 이런 청약을 하시면 좋겠고요. 민간 분양 중에서도 네, 분양가가 또 괜찮은 그런 분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사례자로 나왔던 분은 네, 또 분양을 그렇게 받으셨는데, 네, 이런 민간 분양도 적은 소형 평수는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약의 당첨이 되려면 우선은 내가 어디서 거주할 건가, 나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실거주로 할 건가, 아니면 투자로 할 건가, 이걸 분리하시고, 공급이 많은 신도시 같은 데서 또 하시면 좋습니다. 뭐 평택, 오산, 인천의 검단이나 파주, 뭐 화성, 인천의 송도 이런 지역들도 괜찮지만, 어쨌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하고 싶다,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나의 거주 지역 내에서 하시면 되고, 나는 거주는 아주 저렴한 곳에서 하고, 또 청약을 통해서 거기를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 또 세입자를 드리고 싶다. 이런 투자의 전략으로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약의 기초 용어들인데요. 확인하시고 저는 오피스텔은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웬만하면 아파트, 소형 아파트 위주로 좀 청약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택의 종류, 청약의 기초, 네, 청약 저축, 네, 꼭 은행 가서
없으시면 당장 네, 이번 주 내로 가셔서 청약저축 가입하시고요. 아니면 네, 비대면으로 개설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네, 청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든 마찬가지지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목표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네, 모을 수 있고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후 목표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되게 즐겨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장사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피자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치킨집을 한번 차려보자라고 해서 자기만의 이제 레시피를 잘 개발해서 치킨집을 차렸고, 그 치킨집이 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너무 잘 돼서 200호점까지 이렇게 가맹점을 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매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200억을 딱 받았을 때, 그 209점이나 되는 프랜차이즈를 넘기면서 근데 되게 좋을 줄 알았대요. 200억 벌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200억 상상이나 해본 돈입니까? 근데 되게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이버머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진짜 많이 벌면 좋을 것 같나요? 물론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0억을 벌고 나서, 어떻게 이제 나는 살아야 될까? 너무 허무하다. 뭐 약간 사이버머니 같고, 건물도 사긴 했는데, 뭐 딱히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가 약간 백종원 유튜브 판처럼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채널이 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 엄청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이런 큰 채널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되게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 가치를 정하는 거, 저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최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딱 목표가 아니라 그 많이 번 돈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네, 우리 경제와 관련된, 여러분 재테크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네,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의 목표를 잘 정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고, 또 이런 부를 이루었고, 또 이런 멋진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드립니다. 어디 있거나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